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탠드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좋아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움찔했지만 곧 눈을 감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근데 멈추진 말아요. 숨이 겹쳤고 그의 손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움직임이었고 그녀의 몸은 떨림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의 입술에 멈췄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그녀의 두 손이 그의 목을 감싸며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섞이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 지켜온 선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명 아래 이름도 정의도 붙이지 못한 마음이 처음으로 서로의 온도를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연가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감추고 사는 비밀스럽고도 애틋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금지된 사랑으로,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그 비밀스러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락의 계절에 끝까지 서 있던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세상의 가장 밝은 면만 보며 자랐습니다. 중견기업의 딸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갔습니다. 그 시절 제 옆에는 항상 검은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가족을 지켜주던 경호원. 우리 가족의 그림자였고 어릴 적 제 손목을 놓치지 않던 튼튼한 손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그저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회사가 크게 흔들린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전화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습니다. 사무실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어느 겨울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서 작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짧은 두 글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사와 회사의 사람들을 위해 부도를 막고자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지만 한번 기울었던 회사 사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티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화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장엔 검은 옷과 낮은 목소리, 흰 국화와 말끝에 맴도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조문은 애도였지만 속삭임은 분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슬픔 대신 종이와 숫자가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을 가리는 몸, 낯선 손길을 막아서는 자세, 조문객의 시선과 불필요한 질문을 조용히 가려주는 등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릴 적처럼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연장, 연체, 보증, 압류.
낯선 단어들이 저를 둘렀고 문자와 우편은 눈처럼 쌓였습니다. 집은 정리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긴 복도, 바닥 난방이 따뜻했던 안방도 다 짧은 한숨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우리는 더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겨울이면 유리가 뿌옇게 설이 끼는 그런 곳으로. 아버지가 떠나신 뒤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제 월급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 제 곁을 떠나셔도 됩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말을 하면서도 제 안 깊은 곳에서는 그가 떠날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제 말을 듣고 있더니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 회장님과 회장님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와서 떠난다는 건 저 자신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날 자신도 없고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삿날 그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가구를 들고 박스를 나르고 문턱에 부딪혀 긁힌 서랍 모서리를 천으로 감싸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돌아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이 당신의 집입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생활은 단순해졌고 단순함은 곧 비좁음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저녁에 먹다 남은 라면 반 조각, 세탁대 위에 놓인 젖은 수건.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지칩니다. 저는 밤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두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더 애썼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초인종 소리 대신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 우유 한 병, 고무장갑 한 켤레. 봉투 안에는 언제나 영수증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말씀하세요. 맞춤법이 딱딱한 그 글씨가 맥없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메모를 돌려주었습니다. 다음부턴 반찬통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러면 다음날 문 앞에는 정말 빈 반찬통만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기도 전에 등 뒤에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둘 사이 작은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울음도 길어질 것 같아서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고 대신 말했습니다. 발목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 믿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밤이면 잠이 얕았습니다. 휴대폰 진동에 놀라 깨고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에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럴 때면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늦게 귀가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누군가가 내 귀가를, 내 밤을, 내 안부를 고려한다는 사실. 그건 부자였던 시절에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안도였습니다.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력서는 빈칸이 많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컵을 나르고
다음엔 편의점 야간을 섰습니다. 낯선 고객의 짜증, 빨리 계산하지 못한다는 눈치. 저는 종종 정수기 앞에서 물을 길게 마셨습니다. 삼키며 버티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까지 길 건너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왜요?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 근처 밤길이 길어서. 설명 아닌 설명, 변명 아닌 변명. 그 말 뒤에 굳이 더 묻지 않아도 되는 긴 걸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 들어서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린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는데 문틈 사이 따뜻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가 작은 스탠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멀뚱히 서 있는 제게 그는 콘센트를 찾아 플러그를 꽂고 말없이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서야 제 표정이 보였는지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겨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늘 하던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크게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사소한 조각에서 옵니다. 찢어진 장갑을 바꿔 끼워주던 손, 젖은 신발을 말려놓는 버릇, 빈 밥통을 모른 척 채워놓는 침묵. 그 사소함들이 겹치며 어느새 제가 기댈 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낡은 식탁 위에 국을 올려두고 그를 앉혔습니다. 싸구려 미역이었지만 국물은 생각보다 진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간단한 인사가 어쩐지 오래 기다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김 사이로 서로의 눈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 작게, 아주 작게 손등을 식탁 위로 조금 더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 의미 없는 듯한 움직임. 그의 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그릇이 제 쪽으로 슬며시 밀려왔습니다. 한 그릇 더. 그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례식장부터 오늘까지 그는 한 번도 제 앞을 선두로 걷지 않았습니다. 늘 반걸음 뒤에서 길을 비우거나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추거나 그의 속도는 언제나 제 숨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새벽 창밖 비가 천천히 잦아들던 시간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부르던 호칭 그대로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손을 가만히 올려 식탁 가장자리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오래된 충성, 낯선 다짐,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계절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서 있던 한 사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우리 집의 대문도 아버지의 회사도 아니었다는 것을, 무너진 뒤에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내 하루의 체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마음이 언젠가 말이 되려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비가 그친 새벽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방 안의 조명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내일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셋집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는 압박은 날마다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선 편의점, 형광등 불빛은 새하얗게 번쩍였고 손목엔 낯선 바코드 리더기에 차가운 감촉이 얹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손님들의 무심한 발걸음을 세는 것으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술기운이 가득한 목소리, 낯선 시선이 제 어깨와 손을 더듬듯 따라왔습니다. 아가씨, 웃어봐요. 그게 서비스 아니야. 그 말에 제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대놓고 다가왔습니다. 알바 오래 하네. 전화번호라도 주고 가지 그래. 웃으며 건넨 영수증 뒤에는 엉뚱한 숫자와 낯선 이모티콘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마치 제 반응이 즐겁다는 듯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려는 순간 문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같이 가자고. 밤길 위험하잖아. 입술에 묘한 웃음을 걸친 채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짧게 다려진 정장 소매, 굳건한 어깨선, 그리고 익숙한 채취. 퇴근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낯선 남자의 웃음은 멎었습니다. 뭐야? 남자친구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눈빛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경호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을 가볍게 붙잡아 제 뒤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단호한 목소리. 하지만 그 말보다 강렬했던 건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중얼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은 잠시 제 손목을 잡은 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그 짧은 길이 제겐 마치 천리 같았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앞으론 늦은 시간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짧은 명령 같았지만 그 속엔 분명히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불을 끈 방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손길에 덜덜 떨리던 순간 그의 손목이 제 손목을 감싸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때문에 무서움 대신 안도감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 사장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너무 늦게까지 시키긴 미안하고 위험한 일도 많으니까. 알고 보니 경호원이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밤 근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내 일에 끼어드는 건지, 왜 제 선택을 무시하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이 안 되는 따뜻함이 퍼져왔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낮 시간 카페,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했고 손님들도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잠시나마 예전에 화려했던 삶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카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짧은 머리가 단정히 빛났고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묵직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데리러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밤길은 위험하다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어쩌면 저를 누구보다 깊이 지켜주는 사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숨결이 겹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간 곳마다 그는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필요하면 나타나고 위험하면 막아주는 존재.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건 단순히 안전이 아니라 제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비 오는 저녁, 우산을 함께 쓰고 돌아오던 길, 그와의 거리는 손끝 하나만큼 좁아졌습니다. 말없이 걸음을 맞추며 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은 단순한 경호원의 목소리가 아니게 들렸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작은 전셋집에서 조심스레 하루를 채워 넣는 삶. 예전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지만 대신 제 옆에는 언제나 묵묵히 걸어주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손님들이 하나둘 우산을 들고 나가자 카페는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전등을 끄고 나가려는데 밖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정장,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모습. 저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셨네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는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떨어져 내릴 때마다 심장은 괜히 더 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걷는 게 당연해진 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며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뿐이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당황하고 있는데 그가 조심스레 불을 밝혔습니다. 휴대용 조명 하나가 작은 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문득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지쳐 있고, 어딘가 망설이고, 그러면서도 굳이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힘드신 건 아니세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힘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 안엔 두부, 채소, 간단한 양념 몇 가지, 화려하지 않은 살림살이가 왠지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낯설게도 제 옆에 앉아 양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경우만 해온 사람, 칼질조차 어색했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색하시네요. 손 조심하세요. 그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웃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위로나 배려가 아니라 분명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의 눈빛이 그 사이에서 겹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등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처럼 겹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머물렀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왜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그날 밤 비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잔잔히 이어졌고 방 안에는 말없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어깨에 닿는 순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머리가 더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아주 조금 몸을 기울여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머리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래된 충성 대신 지금은 감춰지지 않는 감정이 스며 있는 눈빛.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떨림은 확실했습니다. 숨결이 겹쳤고 입술은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뜨거운 숨결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흔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둘 사이엔 더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아서려는 듯 했지만 결국 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아저씨 없이는 못 버텨요. 숨결이 겹쳤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았고 작게 떨리던 손끝은 점점 더 단단히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은 닿을 듯 말 듯 한없이 머뭇거리며 긴장과 갈망을 동시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을 두드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잘못이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자 머뭇거리던 그의 손길이 마침내 제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제 몸을 휘감으며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뜨겁게 엉켰습니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지만 우리 둘은 그 빛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침묵 끝에 저는 결국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꼭 끌어안으며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괜찮아. 작은 탁자 위에 올려진 찻잔은 아직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스탠드 조명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고요히 오가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존댓말을 하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아저씨의 고용인도 아니고 아저씨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그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회장님 가족을 지켜오면서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은 서투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저한테 존댓말 하는 거 조금은 서운하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어색하게라도 말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대신 밥 먹었어? 라고 말끝이 뭉툭해지면 저는 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쉽지 않군.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장막이 거치듯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부엌에서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계란을 굽는 동안 그는 국을 데웠고 상 위에 놓인 그릇을 맞추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등에 묻은 물기를 제가 휴지로 닦아주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아저씨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니까. 그 말에
그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비 오는 날엔 함께 우산을 쓰고 맑은 날엔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밤이면 작은 창문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심해라. 춥지 않니? 오늘은 내가 할게. 존댓말 대신 흘러나온 그 짧은 문장들이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저런 웃음소리 가질 수 있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쩌면 어떤 약속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고 저는 그와 함께 저녁거리를 고르며 아이처럼 투닥거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 두 사람이 서니 부딪히는 일이 많았지만 그 부딪힘조차 웃음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아무 말 없이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날 마침내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눈이에요. 아저씨, 우리 같이 보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어떤 겨울도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고 함께 웃음을 쌓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람들이 뭐라 부르든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